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사연 읽어주는 라이언, 사행라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의 끔찍한 연쇄살인 계획을 마주하고 아들의 배신까지 겪었지만 지혜와 용기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70대 어머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날은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제가 문득 잠에서 깬 건 문 전체를 뒤흔드는 격렬하고 둔탁한 두드림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70대인 제가 새벽에 누구를 만나겠어요? 할머니, 할머니. 남자 목소리였는데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화재나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후다닥 일어나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1층 진수예요. 빨리 도망가셔야 해요. 아, 1층에 월세로 새 들어 사는 청년 진수였구나.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혼자 살면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왜 그래 진수야? 이 새벽에. 문고리에 손을 걸치는 순간 진수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할머니 더 묻지 마시고 지금 당장 빨리 도망가세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망가라니. 왜? 무엇 때문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현관문 빗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진수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눈은 동그랗게 커져 있었으며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손목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진수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습관처럼 옆에 있던 작은 가방 하나를 급히 챙겨 나섰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가방에는 평생 모은 비상금 통장과 중요한 서류,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현금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제 팔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그는 쉿하며 제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것 같았어요.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요. 우리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제가 살던 2층 방에서 무거운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와 저는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제 방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나올 때는 불을 끄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저게 뭐야? 할머니 더 멀리 가야 해요. 진수가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진수는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던 걸까요? 골목 끝에서 우리는 멈춰섰습니다. 진수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짧게 지금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반쪽이 가려져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사실 진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가 살던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야? 할머니 가족이에요. 진수의 대답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라고?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게 가족이라니. 하지만 곧 끔찍한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그 가족이라는 게 설마 내 할머니, 며느리 미라와 아드님 준호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와 준호가 새벽에 제 집에 왔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몰래 갑자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끊임없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것, 아들이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수가 저한테 이상한 질문들을 했던 것까지. 진수야, 너는 어떻게? 할머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가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집 2층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면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와 제 잠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지만 어쩌면 그 바람이 저를 살려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진수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서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키운 아들이 제가 며느리라고 부르며 아꼈던 여자가 저를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진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고마워하시기엔 일러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던 찰나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입구를 보니 비로소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도대체 무엇의 시작이라는 걸까요? 찜질방 로비의 형광등 불빛에서 진수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의 순진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진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들으시면 많이 충격받으실 거예요. 정말 들으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뭘 더 망설이겠어요? 게다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내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말이에요. 그래 말해봐. 진수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미라 씨는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찜질방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린 그 순간 저는 단 하나의 질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재산입니다. 찜질방 로비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죽이려고 한다고요? 미라가 저를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설마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할까요? 진수야, 그게 무슨... 할머니, 일단 앉으세요. 진수가 제 팔을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어야겠어요. 며느리분과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그 질문을 받고 보니 참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미라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왔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엔 아니었어.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본물이 터진 것처럼 지난 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를 처음 본 건 5년 전이었습니다. 35세 된 아들 준호가 워낙 일만 하느라 결혼 생각을 안 해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따뜻한 봄날 미라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뻤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의도 발랐지만 무엇보다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도 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혼수며 예물이며 신혼집 마련하는 것까지 제가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썼다고 봐야죠. 당시 제 통장에 있던 3억 원을 거의 다 털어서 준호의 신혼집을 장만해줬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너무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게 돼서 감사해요라고 미라가 말할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명절에 와서 어머님,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라고 하면서 제가 준비한 차례상의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아예 명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준호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미라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같이 산 지 한 달도 안 돼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습니다.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TV 보는 것,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어머님, 그 반찬은 짜요. 어머님, 그 프로그램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요즘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급기야는 제가 30년 동안 운영했던 작은 한정식집까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한정식집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낡은 장사는 안 맞아요.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 준호가 완전히 미라 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라와 의견이 다를 때마다 준호는 항상 미라 말만 들었습니다. 엄마, 미라 말이 맞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고집을 부려? 심지어 엄마가 너무 구시대적이야.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키운 아들이 고작 2년 사귄 여자 편만 들다니. 그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타가 된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 미라가 어머님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우리까지 옮으면 안 되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방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죽 한 그릇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싶었죠. 그리고 그날 밤 준호와 미라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실에서 둘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좋겠어. 요양원도 있고 하니까. 요양원이라고요? 제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호가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잠깐 떨어져서 살아보는 게 어때? 이 정중한 말투였지만 결국 쫓아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서 나와 월세 30만 원짜리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주긴 했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그 다음엔 40만 원, 최근엔 30만 원까지.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미라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시설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위험하잖아요. 집도 파시고 요양원으로 가시면 여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집을 팔라고요? 제가 평생 모아서 산 그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집은 절대 안 판다. 내가 죽으면 준호 줄 거니까 걱정 말아라라고 했죠. 그랬더니 미라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그 후 며칠 지나서 진수가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할머니한테 이상한 음식이나 음료수 같은 거 자꾸 갖다 드리지 않아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 약 같은 걸 챙겨주시나요? 처음엔 왜 이런 걸 묻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수가 뭔가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던 거야? 제가 물어보자 진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우연히 며느리분과 아드님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 새 들어 사는 탐정사무소의 조수입니다. 뭐라고요? 탐정사무소의 조수라고요? 저희 탐정사무소에서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며느리분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보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 사기라고요? 며느리 미라가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뜻인가요? 진수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수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었는데 미라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며느리분의 남편들이었어요. 3명입니다. 첫 번째 남편은 3년 전에 사고사했고 두 번째 남편은 2년 전에 병사했어요. 모두에게 거액의 보험금이 나왔죠.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준호는 네 번째라는 뜻인가요? 네. 아드님도 위험해요. 며느리분의 패턴을 보면 보통 결혼 1년 후에 남편을 없애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를 타겟으로 잡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까지 모두 차지하려는 거였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라가 단순히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였다니. 진수야, 그럼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잖아. 그게 문제예요, 할머니. 지금까지는 모든 게 사고나 자연사로 처리되었거든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 우연히 며느리분과 아드님,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사고로 만들면 되지. 보험금도 나오고라는 말이요. 그래서 오늘 새벽 그들이 정말로 움직인 거예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럼 지금 내 방에서는 아마 할머니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진수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이미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복수요. 그들이 할머니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줘야 해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70이 넘은 늙은이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할 테니까요. 좋아, 진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제 말에 진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우리는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사냥감은 할머니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고요. 새벽 4시 찜질방 로비에서 70이 넘은 할머니와 20대 탐정 조수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그림이었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제가 말했을 때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새벽, 진수와 그의 형이자 탐정사무소 소장인 민우 씨의 도움으로 저는 안전한 사무소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민우 씨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젯밤 제가 살던 건물 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3시 20분경 3명의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 준호, 며느리 미라, 그리고 낯선 남자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민우 씨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제 방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간 거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자고 있었을 텐데.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겠군. 일단 여기서 사고가 났던 것처럼 만들자. 추락사. 제3의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추락사라고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였습니다. 민우 씨는 이 증거만으로는 미수에 그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잡아야 한다고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며칠 후 제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들이 다시 저를 해치려고 시도하는 순간을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위험성이 높은 다음 방법은 독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로 그걸 마셔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미리 할머니 댁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독을 탄 음료를 가져오는 순간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죠. 정말 완벽한 계획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어쩌지? 설마 준호도 같이 처벌받는 거야?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도 이미 며느리분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어요. 저희가 들은 대화에서 아드님도 할머니를 제거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준호까지.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까지 저를 죽이려 한다고요? 괜찮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서야 준호가 어떤 아이인지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저는 며칠 동안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 친구 집에서 지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방이 어수선해져 있더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상대로 소식은 금방 미라에게 전해졌고 밤 9시쯤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던데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정각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 나야.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잠깐 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준호 씨랑 같이 갈게요. 조금 있다가요. 전화를 끊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30분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예요. 문을 열자 미라와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고 준호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그보다 기력이 없으실 텐데 이거 드세요. 미라가 봉지에서 작은 병에 든 음료를 꺼냈습니다. 홍삼 음료예요. 몸에 좋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바로 독이 들어간 음료구나. 고마워. 그런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에 가면서 재빨리 진수가 준 비상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민우와 진수가 와서 그들을 현행범으로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이걸로 끝날까?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이번엔 확실해. 이미 2번이나 성공했는걸. 어차피 늙은이 한 명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늙은이 한 명이라고요? 저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저를 그냥 없어져도 되는 늙은이로 본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몸이 안 좋으실 때일수록 더 챙겨 드셔야죠.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우와 진수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없는 거구나. 혹시 1층에 있던 진수는 어디 갔어? 제 질문에 미라와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진수요? 아, 그 사람요? 어제 이사 갔던데요. 미라가 웃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이거부터 드세요. 미라가 강압적으로 병을 제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민우와 진수는 오지 않을 것이고 저는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요. 싫어. 제가 병을 밀어냈습니다. 안 마실 거야. 왜요? 몸에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니잖아. 독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사라졌고 준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 미라. 내가 누군지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미라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설마 그 진수랑 민우 말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며칠 전부터 감시하고 있었어. 탐정 사무소에 들어가는 것도 다 봤고,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그들을 먼저 처리했어. 처리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곧 그들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미라가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탐정들까지 정말로 끝인 건가요? 미라가 가방에서 다른 걸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이걸로 하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어요. 안 돼. 저는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막아섰습니다. 엄마 소용없어. 볼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준호야, 제발. 미안해, 엄마.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그 순간 정말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요. 잠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미라가 주사기를 들고 있는 손을 멈췄습니다. 뭔데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 가족이 된 것도. 미라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다 돈 때문이었어요. 그 답변을 듣고 나니 슬픔보다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 미라. 넌 내가 만만해 보였구나. 하지만 틀렸어. 나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비상벨이 아니었습니다.
진수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 소형 녹음기 및 송신기였습니다. 미라야, 이것도 계획에 있었을까? 제가 송신기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주변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차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무려 5대나 되었습니다. 뭐야? 이 미라가 당황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알려줄게. 저는 재킷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녹음기. 너희들이 한 말 전부 다 녹음됐어. 사실 이 녹음기는 진수가 비상벨과 함께 저한테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작은 송신기도 꺼냈습니다. 실시간 중계였어. 경찰서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미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맞아. 내가 연기한 거야. 사실 민우 씨와 진수가 사라진 걸 확인한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혼자서라도 너희들의 범행을 녹음하고 경찰에게 증거를 제공하는 거였지. 내가 직접 어젯밤에 경찰서에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 일어날 일에 대비해 달라고 했단다. 그때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녹음은 잘 됐나요? 완벽해요. 전부 다 들어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체포하겠습니다. 김미라, 이준호, 당신들은 살인 미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라와 준호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와 진수도 무사히 구출되어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는 그쳤고 서쪽 하늘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김미라는 지금까지 총 4명의 남편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는 공범으로 확정됐습니다. 김미라는 무기징역 이상, 이준호는 최소 20년 이상은 받을 것 같습니다. 4명이라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준호가 나올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슬프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 씨와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둘 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보다 할머니가 더 훌륭한 탐정이에요. 민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아니에요. 마지막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신 건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덕분에 더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김미라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해칠 뻔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니.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못 해봤어. 사실 앞으로가 막막했지.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탐정 1 말이에요. 할머니 같은 분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탐정이라고요? 70이 넘은 할머니가요. 할머니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생각해 보겠다는 대답을 하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이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먼저 간 남편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한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심아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여보 이제 새로 시작해. 남은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꿈에서 깨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민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 씨, 저예요. 탐정일 해보고 싶네요. 저 같은 할머니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잡고 싶어요. 와, 정말 좋아요, 할머니.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시니어 탐정이 되다니.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봄을 맞은 기분입니다. 저는 멀리 교도소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라나 준호야.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 그리고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탐정 할머니가 된 거죠. 네, 어머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오늘 사연을 읽으며 인생에 포기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머님은 절망하는 대신 용기와 지혜로 반격했고 결국 악을 심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나이나 상황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희 사일라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